뉴욕을 우리가 뭐 금융의 중심가라던가 많은 것의 중심지, 세계 최고의 도시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뉴욕의 미술관을 찾으러 간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멎은 듯한 경이로운 세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고, 모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한 중반까지의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모마도 뭐 하루는 보셔야 됩니다. 2층에 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 있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뉴욕에 지은 이 구겐하임 뮤지엄이 있어요. 이런 곳들이 어떤 뉴욕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트렌드한 세련된 뉴요커 뭐 이런 이미지와는 좀 살짝 다를 수 있으나,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꼭 한번 가보시라.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실 만한 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트 앤 더 시티 시즌 2인데요. 이번 시간은 좀 특별히 더 제가 고대했던 시간입니다. 뭐 제가 간혹 저희 후배들이 김프로님 뭐 뉴욕에 있고 뭐 제가 또 뉴욕에서 간혹 소식도 전해드리는데 오늘 뉴욕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뉴욕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잖아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시면 꼭 들리실 만한 그런 미술관이 참 많은 도시인데, 정말 현대와 또 고전이 이렇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가 또 뉴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 살았던 도시이기도 한데,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 모시고 뉴욕으로 떠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뉴욕의 봄이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뉴욕에 그 꽃가루가 엄청 날리고 뭐 그럴 시즌이 오는데, 뉴욕은 정말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좀 특별한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뉴욕을 우리가 뭐 금융의 중심가라던가 뭔가 쇼핑 네, 천국이라던가 뭐 패션. 패션이라던가 트렌드라던가 네. 뭐 어떤 많은 것의 중심지, 세계 최고의 도시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뉴욕의 미술관을 찾으러 간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만 해도 유럽 미술관 투어를 훨씬 더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그러나 사실 이 맨해튼의 대표적인 미술관들을 우리가 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복잡한 이제 가로 세로 딱딱 구획이 지어져 있는 이 맨해튼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맞아요. 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가 있죠. 센트럴파크 바로 그의 면에 있는 이렇게 사실 센트럴파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는 그런 건물이긴 해요. 그렇죠. 여기 이 카페에서 밥을 먹으면 딱 센트럴파크가 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센트럴파크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여기 모마 있죠. 모마, 예, 전 완전 미드타운인데. 예, 미드타운이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타임스퀘어 있고, 이 모마 굉장히 세련된 뭔가 그 뉴욕에서 가장 팬시한 그런 위치의 미술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작은 노이에 갤러리라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저기 또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 같은 느낌의 뉴욕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오스트리아 같은 느낌의 개인 미술관인데, 개인 미술관이 있고요. 여기 지금 지도에 거의 잘려 있는데 구겐하임 있죠.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진짜로 뉴욕을 상징하는 많은 건물 중에 하나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뉴욕에 지은 유일한 건축인 이 구겐하임 뮤지엄이 있어요. 전혀 그 옆에 건물들하고는 다른 양식의 건물이 하나 뜩 나타나죠. 네, 갑자기 뭐 그 내려앉은 거대한 우주선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어떤 뉴욕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트렌드한 세련된 뉴요커 뭐 이런 이미지와는 좀 살짝 다를 수 있으나,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꼭 한번 가보시라고. 성지죠, 성지. 네, 네. 권하고 싶은 곳이에요. 네. 예, 최근에 이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네. 라는 패트릭 브링리라는 그러니까요. 전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의 책이 네.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 돼서 됐죠. 예, 네.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음.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잘 나가던 뉴요커지의 기자로 일하던 이 젊은 엘리트 남성이 자신의 자신의 어떤 자신이 늘 너무 좋아하고 따랐고 완벽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형의 죽음이라는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도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뉴욕에서 숨막히는 이런 경쟁 속에서 살 수 없고 자기 형의 죽음이라는 큰 상실과 비통함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 경이로운 세계로 도망가 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실제로 일하면서 쓴 이야기인데 그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그게 좀 과장 아니야? 그 메트로폴리탄 그래봤자 그냥 박물관인데 박물관에 가서 경비원을 한다고 자기가 그런 자기의 어떤 상실 같은 도피가 것들이, 되나? 예, 도피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가요. 그래봤자 박물관인데. 그리고 저기가 네. 뭐 이렇게 한적한 데도 아니고 사람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뉴욕 사람들에게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미술관을 아마 이렇게 한번 가보신 분들은 예.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 여기가 그렇게 도피할 만한 곳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진짜로 맞아요. 시간이 멎은 듯한 경이로운 그렇죠. 세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17개의 그 섹션으로 관이 나누어지는데 있죠. 예. 네. 저는 사실 가면 일단은 그 유럽 회화관 그리고 인상파만 보는 것도 굉장히 허덕거리거든요. 네. 근데 유럽 회화관이 방이 45개고 인상파가 30개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한 번 보려고 해도 75개의 맞아요. 방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뉴욕 미술관 투어를 가면 그 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설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75개의 방들 중에서 그래도 60개 정도는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네. 왜 60개씩이나 해설을 해야 되나 좀 지나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미술 작품의 수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컬렉션의 양질입니다. 너무 그 질적인 수준이 뛰어나서 맞아요. 빼놓을 수 있는 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부터가 굉장히 그렇죠. 세련돼. 모던 아트니까 또. 예. 다니구치라는 일본 건축가의 건물인데 바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세련됐고 안에서 밖을 볼 때도 정말 세련된. 예. 뛰어난 작품도 이 현대미술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던가. 그렇죠. 예. 고우의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던가. 맞아요. 예. 네. 마티스의 많은 작품이라던가. 정말로 뛰어난 곳이라서 여기서도 해설하는 재미가 있는. 그리고 그 큐레이션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작품의 배치에서 절묘하게 여러 현대 미술 사조들을 이렇게 엮으면서 예를 들면 브랑쿠시의 조각과 몬드리안의 추상을 같이 배치한다던가. 예. 아니 무슨 연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가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다 보면 이 두 브랑쿠시와 몬드리안이라는 이 두 예술가의 네. 예술 세계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저절로 해설할 수 있는 그리고 기념품 숍의 수준이 아주 뛰어난 미슐랭 숍의 수준이 아주 뛰어난 예. 그 미슐랭 별 투스타인가 하는 레스토랑이 같이 있는 예. 그 모마는 아마 미드타운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냥 맨하탄 거리 걷다가 야 모마 갈래?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네. 위치고 메트로폴리탄은 80가 정도 되니까 야 그래도 거기 한번 계획해서 가야 되는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맘먹고 가야 모마 그 매트는 가는 것 네. 같고 모마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다가 예, 네. 그 시간 남으면 갈 수 있는데. 네. 극장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로크펠러 센터에서도 멀지 않고 그렇죠. 예. 이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구겐하임이네요. 구겐하임. 예.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죠. 네. 예. 여기가 있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노예 갤러리. 말씀드렸던 예. 정말로 유럽 같은 공간이 음. 갑자기 천 나타나는 노예 갤러리. 저 1층에 아주 힙한 카페가 있죠. 네, 노예 카페 갤러리. 사바스키. 음. 거기 그리고 구겐하임 네. 저번에 저는 몰랐는데 오후 4시 되니까 입장료를 자기가 알아서 내게 하는 제도가 있더군요. 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4시 되니까 줄을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4시 되면 1불을 내든 10불을 내든 자기가 알아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뉴요커들도 돈 아끼려고 저렇게 추운데 그래서 저도 줄 서서 아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이것 외에도 뭐 휘트니 미술관도 있고 그건 좀 프리 남쪽에 컬렉션도 있죠. 있고 네. 예, 첼시 쪽에 있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는 곳이 뉴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메트로폴리탄의 정말 유럽회화 전시관은 지금 보여드리는 방이 이제 프란시스코 고야의 방인데 네. 쫙 한 번만 훑어봐도 고야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그러네요. 여기에 많이 있다라는 음. 사실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유럽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자체에서 미술이 19세기 후반까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쩌면 미국 혹은 그 뉴욕으로 상징되는 미국 자본주의 힘이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었을 수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갈 때마다 느껴요. 네, 그렇습니다. 700만 정도의 방문객이 찾아온다고 하고 예, 뉴요커는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의외로 이 700만의 방문객 중에서 2분의 1만 외국인이래요. 예. 2분의 1은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2분의 1 미국인 중에서 다시 2분의 1이 뉴요커라고 하니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무료 입장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사실 2018년인가 그 이전에는 전부 무료 입장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만 돈을 내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외부인은 그 입장료를 내야 되는.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다 무료죠? 네, 내셔널 지금도? 갤러리와 대형 네. 박물관, 테이트, 모던 테이트 브리튼은 다 무료입니다. 네. 이 매트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그 패트릭 브림리의 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집트관도 있고 중동관도 있고 무기 악기관도 있고 그 덴두르 신전이라고 이집트의 신전 하나를 통째로 떼운 그게 아니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신전을 떼왔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집트 정부가 기증한 거랍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뺏어온 건 아니라고 해요. 대형 박물관 가면 뺏어온 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가 기증했다 하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이 어마어마한 컬렉션의 그 규모에 막 놀라면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는데 일단 2층으로 딱 올라가시면 그레이트홀을 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2층으로 딱 올라가시면 탁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방이 정면으로 나오는 방이 이제 유럽회화관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이 중세 그림은 또 베네튼 북쪽에 있는 클로이스터스라는 분관에 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물리적 어떤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갈 수 조금 멀죠. 많고, 멉니다. 그래서 경치는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풍족하신 분은 가볼만 하세요. 네. 그래서 탁 들어가서 이제 중세 그림이 그래서 이 매트 본관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라파엘로의 작품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르네상스 바로크부터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작품들을 사실 이 매트의 작품들을 다 해설을 해드릴 방법은 제가 도저히 없는 것 같고 대표작만 해설을 해드릴 방법도 도저히 없는 것 같고 너무 많아서 일단은 제가 막 있는 대로 가지고 와봤는데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죠. 또 뉴욕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테니까 어쩌면 그게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또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카라바초, 미켈란젤로 메리시타 카라바초라는 우리가 시즌 1에서도 다뤘잖아요. 네. 저희가 로마 이야기 때 했던 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가 자신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 이제 로마의 추기경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그린 이 음악가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뭔가 약간 에로틱한 느낌의 그림입니다.
그 어떤 동성애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죠. 예, 가운데에서 지금 악기 루트를 들고 있는 소년 악사의 얼굴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붉어져 있는 점도 그렇고 뭔가 야릇한 분위기. 눈빛도 약간 네. 몽롱한. 네. 여기 지금 요 얼굴이 젊은 카라바초의 얼굴이라고 해요. 아, 예. 이 바로크 시대의 작품,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작품에서 가끔 화가가 자기의 얼굴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화가는 거의 대부분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품의 뒤편에 있거나 아니면 작품의 옆쪽에 있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작품과 그 작품을 보는 관람객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그릴 때만 해도 이제 카라바초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자기의 후원자인 추기경들을 물색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제 이런 작품을 그리면서 이제 후원자들 추기경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큰 인기를 얻고 많은 성화를 그리지만 결국 그 자신의 어떤 그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파르네제 근위 대장의 아들을 우발적으로 1606년 살해하고 이탈리아 반도 남부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네. 작품에서부터 이미 초창기 작품에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재능과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대하는 예사롭지 않은 눈길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작품에서부터 뭔가 자신의 미래를 결코 밝을 수 없는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작품이죠. 풍파가 있을 듯한. 네. 아무튼 이렇게 매트의 이 고전 회화관, 과거에는 올드 마스터스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다 유럽 회화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럽 회화관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들이 막 팍팍팍 나타나서 막 보는 사람의 정신을 맞아요. 약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 옆에 이제 걸려 있는 이 조르지 드라투르의 점쟁이라는 그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조르지 드라투르는 그 오늘날의 스트라스부르,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접경 지역에서 그렇죠.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비스러운 화가인데 네.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여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이가 지금 손에서 은화를 이 점쟁이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만만치 않은 듯한 눈길로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해 어림도 없어 이런 그래요. 눈길로. 의심 가득 찬 눈빛. 네. 그리고 이제 늙은 노파는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약간 과장된 이런 포즈를 취하면서 내가 그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젊은이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네. 양편에 아름다운 두 집시 3명이죠. 네, 3명의 집시 처녀가 보이는데 각각 지금 금시계도 막 훔쳐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러네요. 지갑도 주머니에서 빼내고 네. 있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점쟁이 일당에게 완전히 지금 거덜나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늘 무언가 조심해야 한다. 네. 어떤 세상에 그 도처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사기와 협잡, 그 어떤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반면교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죠. 옛날 그림이 아무튼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저 그림을 보면 단순히 저 젊은 귀족이라고 할까요? 저 부유해 보이는 젊은이가 집시 또 점쟁이 노파에게 당한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글쎄 갈등 또 본질적인 어떻게 불신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의 표정에 그냥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서 어쩌면 자본주의의 표상 같은 뉴욕의 한복판에 딱 어울릴 만한 그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경제인다운 해석이신 것 같은데. 너무 후퇴해서. 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두 번째와 이 두 번째 여성과 이 네 번째 여성이 서로에게 싹 시선을 교환하면서 자 지금이야라고 이제 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겉보기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는 큰 코 다친다라는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이
이 좀 어찌 보면 그래. 경계해야 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는 편인데. 더 릴리전에서 김프로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무속 점쟁이 좀 조심해야 돼. 예.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벤스가 나왔네요. 뭐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이런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예. 화가들의 그림 페르메이르 등도 있는데 이 루벤스가 그린 그림에서 등장하는 여성이 두 번째 아내인 헬레나 프루망입니다. 첫 아내가 죽고 나서 50살이 넘어서 17살에 첫 아내의 사촌인 처녀와 재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부도덕하다고 돌 팔매질을 당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이 두 번째 아내와 재혼하고 나서 이 헬레나 프루망을 모델로 하는 많은 그림을 그렸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도 4명인가 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벤스가 가지고 있는 왕성한 창작열이 말년까지 1640년에 사망했는데 그 1640년에 사망하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게 된 원동력이 이 두 번째 아내인 헬레나였어요. 루벤스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화가치고는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편에 속하죠. 네, 5개 궁정에서 루벤스를 그러니까요. 궁정화가로 초청할 정도였고 화가들의 군주들의 화가라고 그러니까요.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도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는 점에서 자신의 부유함이 그림에서 그러네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은 옷이 염색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비싼 옷감이었는데 아내와 남편 루벤스와 헬레나가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가죽 장갑 역시 대단히 만들기 어려운 수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물건이라 거의 왕족들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가죽 장갑 하니까 그때 우리 그 시즌 1에 런던 얘기할 때 셰익스피어의 아빠? 뭐 정말 기억력 대단하세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버지인 존 셰익스피어가 이 가죽을 무두질해서 이제 가죽 장갑이나 가죽 물건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큰 돈을 벌어서 스트래터폰에 이번에 시장까지 됐었던 인물입니다. 궁금하시면 못 참잖아요. 시즌 1도 보시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장남으로 그 일을 물려받아야 했으나 그 일에서 이렇게 가죽을 무두질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그 짐승의 배설물이 들어있는 곳에 가죽을 계속 넣어서 주무르는 그것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집을 떠나서 시인이 됐다가 다시 배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어폰 에이본에 있는 그 셰익스피어 생가에 보면 1층에 이렇게 마치 그 당시에 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놔서 이렇게 가죽 장갑이나 가죽 물건들을 쭉 널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내가 입고 있는 옷 뭐 이런 것도 지금 대단히 호화롭고 뒤에 기둥이 이렇게 조각, 그리스 시대의 조각 같은 모양한 기둥이 있어서 집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다 뭔가 오프하는 거겠죠.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화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에게 끈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러네요. 이 당시에는 이런 갓난쟁이 아이들이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춤에 끈을 묶어서 부모가 끈을 잡고 다니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런 것들을 뭔가 1600년대의 부유한 집안의 생활상마저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번째 아내와의 결혼이 루벤스에게는 화가로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루벤스가 1577년에 태어나서 1640년에 사망했는데 그 루벤스가 자기의 이름을 전 유럽에서 날리고 있을 때에 그 못지않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간의 인정을 받지 못한 2명의 플랑드르 화가가 있었죠. 한 명은 렘브란트, 또 한 사람은 페르메이르입니다. 렘브란트는 루벤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았기도 하죠. 루벤스가 이제 1577년에 태어나서 160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쳤고 렘브란트는 1606년 레이덴에서 태어나서 1620년대 후반부터 암스테르담에서 초상화가로 이름을 떨쳤으나 점점 자신의 고집이 더 어떤 청탁자들의 요구를 앞서고
지나치게 이제 예술적인 그림을 초상으로 그리는 바람에 시민 계급이 더 이상 그에게 초상을 청탁하지 않아서 루벤스는 렘브란트는 말년에 거의 영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1653년에 그려진 이 호머 흉상을 바라보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작품에서 영락하고 있는 렘브란트의 얼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러니까 그 호메로스의 흉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중한 듯이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네. 렘브란트는 대단한 수집벽이 있었습니다. 그 수집벽이 너무 자기도 자제할 수 없을 정도여서 만년에 165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만년에 전 재산을 잃고 전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는 그런 비극을 당하거든요. 예. 그때 경매에 붙여진 렘브란트의 재산 목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암스테르담에 있는 렘브란트 기념관의 5층에 가보시면 그 재산 목록에 의거해서 렘브란트의 수집품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1650년대의 경매 물품이 그대로 그 목록을 작성했다는 점도 대단하고, 그 목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도 어찌 보면 대단한데, 그 렘브란트의 수집품 목록 중에 많은 것들이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대리석상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모으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두운 얼굴로 호머 흉상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렘브란트가 이제 자기가 파산하고 자기의 전 재산의 경매로 넘어가면 이런 수집품들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수집품을 잃어버리게 된 렘브란트의 심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려한 이렇게 황금 체인을 걸고 있거든요. 네. 이 그림 속의 인물은 1600년대 의상을 입고 있지만 아무튼 그림의 모델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런 복장을 절대 할 수 없는 시대에 그렇죠. 살았는데 예. 혹 자기를 그린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어두운 드는데. 얼굴도 네. 왠지 그 네. 렘브란트의 심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황금 체인을 걸어둠으로써 화가가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황금 체인이 누구에게 받은 건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네.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황금 이런 체인을 선사했고 그거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의상은 고대 의상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좀 어폐가 있죠. 그렇죠. 당대 의상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실물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경탄했던 것은 이 소매에 덕지덕지 물감을 발라서 우리가 그것을 임파스토라고 부르는데 입체감이 날 정도로 예. 덕지덕지 물감을 바르는 그런 기법을 렘브란트가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어서 렘브란트가 당시에 잠겨 있었던 어두운 심연과도 같은 고독과 절망을 보는 이에게 절로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 그림 한 편 저 비교적 어두운 색채 또 그런 질감의 그림을 보면서도 빛을 느끼게 되죠. 그죠? 네. 예. 어둠 속에 무언가 어둠에 잠겨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빛의 느낌이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데 뭔가 많은 작품이 그렇지만 렘브란트의 작품이야말로 실물을 봤을 때 실제 그 원화의 아우라가 너무나도 커요. 도록이나 저런 그냥 그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렘브란트의 그림하고 실제로 매트를 비롯한 이 미술관에서 렘브란트 그림 앞에 딱 섰을 때의 느낌은 물론 다른 화가들도 유명한 다른 화가들도 느낌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훨씬 그 강도가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엄청나죠. 렘브란트를 좋아하게 된 게 네. 진짜 저 그림을 보게 됐을 때 그 느낌이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하고 전혀 달랐던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여드렸고 네. 지금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는데 지금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순간 루벤스의 그림에 대해서 많은 경우 관람객들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잊어버리죠. 루벤스의 그림이 지워집니다. 네. 예.
우리가 동시대의 루벤스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는데 왜 렘브란트의 이름은 기억하고 루벤스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가. 루벤스는 승리와 영광을 그렸고 렘브란트는 이런 식으로 실패와 고독과 추락과 자화자월을 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 승리와 영광보다는 실패, 고독, 추락, 좌절 이런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승리와 영광의 순간은 전체로 따지면 0.01%나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군요. 300년, 400년 전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작품은 렘브란트의 작품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명해설인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보다 조금 더 시대를 좀 뒤로 가면 네. 1632년생인 요하네스 베르메르, 네. 페르메이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델프트에서만 활동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진주귀걸이 소녀를 그린 그리고 우유를 따르는 하녀를 그린 네. 화가인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 페르메이르가 그린 그림 중에 현재 남아있는 그림이 전부 35점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예. 5점을 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단일 미술관으로는 가장 많은 그림을 네. 가지고 있어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두 번째로 4점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암스테르담의 레이크스 뮤지엄입니다. 네. 물론 대표작은 암스테르담과 헤이그 마우리츠 하이스가 진주 귀걸이 소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지만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5점이나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결국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미국의 수집가들이 열정적으로 그렇죠. 페르메이르의 작품, 페르메이르라는 인물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수집에 들어간 겁니다. 요 그림이 진주귀걸이 소녀를 그린 후에 페르메이르가 그린 트로니인데, 그러니까 트로니라는 것은 초상화라기보다 뭔가 인물의 표정, 의상 같은 것에 집중해서 그리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진주귀걸이 소녀에서 등장했던 진주귀걸이가 이 작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 작품은 진주귀걸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동감은 이 작품에는 좀 부족해요. 진주귀걸이 소녀가 정말로 희대의 명작이고 걸작이라면 페르메이르가 본인이 그 그림을 분명히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트로니인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영감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작품의 모델이 페르메이르의 큰딸인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예. 페르메이르는 15명의 아이를 낳고 15명이요? 네. 예. 그중에 11명이 생존했는데 예. 예. 사실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그 아이들 중에 11명이나 생존한 것도 당시로서는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네요. 그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결국은 경제적 곤궁에 빠져서 43살의 나이에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페르메이르가 급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그려질 무렵에 요 모델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큰딸 마리아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딸에게 그림을 가르쳤었다고 하는데 딸을 모델로 이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저는 이 그림보다 사실 이 매트가 보유하고 있는 페르메이르 그림 중에서 이 류트를 연주하는 소녀라는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예. 두 그림 다 사실 살짝 색이 좀 원래 그려졌을 때보다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류트를 조율하면서 반짝거리는 눈망울로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처녀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창밖의 이 장면은 불투명한 유리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귀에 들리는 남다른 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서 여러 가지 발자국 소리, 말발굽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중에서 이 처녀는 자신을 찾아오는 어떤 낯익은 발자국 소리를 감지한 것 같아요. 그 낯익은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연인이겠죠. 네. 예, 연인이겠죠. 그럼 자세히 보시면 지금 두 벌의 악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바닥에 눕혀져 있는 그 오늘날의 첼로 비슷한 악기도 하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이중주를 할 자신의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중주, 악기 이중주, 조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악기 연주이고 사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 아버지하고 이중주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매트 작품만 해설하는데도 한 딴 때랑 3시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그냥 빠져 있어.
예, 저는 이런 고전 회화를 사실 너무 좋아해서 예,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좋은 좀, 의미에서 주체가 안 되는 네, 정도로. 좀 누군가가 네. 좀 워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만의 그림을 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그 인상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 회화관 방이 45개가 있고 네. 인상파 방이 30개가 있는데 인상파의 작품이 단순히 많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메테 인상파 컬렉션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예. 오르세 다음 아니면 오르세에 버금가는 그런 버금가게. 컬렉션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가 봤을 때 마네와 드가의 컬렉션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 마네가 그린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에서 두 천사가 네. 한 천사의 날개, 지금 두 번째 천사의 날개가 보이잖아요. 예. 이 천사의 날개가 가지고 있는 이 파란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 그림 앞에서 발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예. 마네라는 화가는 저에게 늘 뛰어난 감각적인 색감을 구사하는 화가로 기억되는 네. 인물인데 특히 이 파란 날개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 사실주의 화가인 쿠르베가 이 마네의 이 그림을 보고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나는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네의 친구이기도 한 드가가 격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고가 무슨 상관이야.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파란색 날개가 있는데 라고 마네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 마네가 보여주는 놀라운 색감이 이제 보트놀이에서 일렁이는 파란 파란 물결과 보트에 앉아 있는 여성의 파란 옷에서 다시 한번 보이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1회 인상파전 마네가 정말 예뻐했던 후배인 모네와 그 일당들이 1회 인상파전을 할 때이고 이 인상파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네는 본인이 인상파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네처럼 하나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배들 먹여 살리느라고 마네가 돈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마네가 가장 예뻐했던 후배가 모네이고 마네는 이제 1883년에 51살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모네는 이제 1926년까지 살았잖아요. 마네가 죽은 후에 1889년인가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수집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상파 그림들을 사갔는데 그 중에서 미국 수집가들이 눈에 녹을 들였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올랭피아였어요. 예, 이 올랭피아가 예. 결국은 1889년에 미국인 수집가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오르세에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작품은 메트로폴리탄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다시 갔죠? 모네가 되셨습니다. 아, 모네가 마네 그림을 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가격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미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네는 이 그림을 되사기 위해서 이제 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적지 않은 금액을 냈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도 야 마네 선배 그림 팔린다고 하니 이거 우리가 되사야 되지 않겠어? 막 하면서 친구들에게도 돈 좀 내라라고 얘기해서 르누아르가 막 못마땅해하면서 돈 조금 내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그때는 모네도 자기 그림 굉장히 비싸게 팔릴 때니까. 아주 비싸게 팔릴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좀 그때는 조금 경제적인 안정. 그래서 이제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그렇게 해서 더 비싼 값을 주고 이 그림을 되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 이런 뛰어난 작품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프랑스에게는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작품을 프랑스에 기증합니다. 라고 해서 프랑스 정부의 그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오늘날 오르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게 완전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 마네가 죽은 후지만 모네는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선배에게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이 그림을 이제 프랑스의 것으로 구한 것이죠. 예,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네의 그림과 함께 드가의 그림도 뛰어난 것들이 상당히 많고 르누아르의 그림도 좋은 것들이 저 있고. 그림은 딱 보면 르누아르인 줄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저런 네. 사람의 얼굴 또 색감.
요 작품은 살롱전에 입선했던 그림입니다. 음.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자신의 친구들보다도 이렇게 좀 고전적인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데 많이 능해서 약간 중간쯤 어디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죠? 확실하게 혁신적인 네.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예. 것을 이 그림이 맞아요. 보여주죠. 뒤에 지금 병풍을 펼쳤는데 병풍이 상당히 동양적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그 당시에 자포니즘이라던가 자포니즘. 아니면 중국풍이 음. 그만큼 유행을 했던 것이고 이 샤르팡티에라는 인물도 이제 르누아르의 그림을 사주었던 후원자인데 두 딸 같은데 요 두 번째 아이는 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아 사망률이 이때까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유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딸이 아들보다 사망하는 비율이 적었답니다. 예. 아들이 유난히 더 많이 죽었대요. 어릴 때. 그래서 6살, 7살 때까지 아들에게 딸의 옷을 입혀서 키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하네요. 그죠?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네. 예. 그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에게 여자아이 옷을 입힌 이런 그림도 그렇군요. 있고 그다음에 뭐 고흐의 그림도 상당히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고 또 고흐와 큰 갈등을 빚었던 고갱의 고갱, 작품도 예.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고흐보다 고갱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 취향은 네. 조금 더 고갱에 있어서 고갱의 그림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있죠. 예. 네. 모네가 이제 성공한 후에 연작을 한참 그릴 때 이 런던에 가서 템스강과 런던 빅벤이 있는 국회의사당을 그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 연작들도 많이 소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티스의 작품이라던가 뭐 뛰어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뭐 주마간산으로 봐도 3, 4일은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을 잡으면 다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매트에서 저런 걸작들을 그래도 봤다 할 정도가 될까요? 한 2-3시간 가는 거면 저는 이렇게 권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고 다리만 아플 거. 네. 그죠? 그 매트의 면적이 그 뉴욕의 아파트의 평균값 아파트의 3,000개를 합한 정도의 면적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너무 넓고 소장작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건물을 덧대서 늘렸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서 사실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좀 맞아요. 큽니다. 예. 그 경비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패트릭 브릭리 덕분인지 경비원들이 대단히 다 친절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너무 넓어서 경비원에게 길을 물어봐도 중간에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엘리베이터가 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 느낌으로는 회화만 본다고 해도 이 유럽 회화관을 하루, 그다음에 미국 회화와 인상파를 하루, 이틀을 보고 세 번째 날은 회화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매트를 봤다라는 느낌을 그 두 번째 날은 미국 회화와 인상파와 현대미술 이렇게 세 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은 우리가 물론 모마에 가면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지만 현대 미술도 이렇게 뛰어난 작품들이 칸딘스키. 매트에 뭐 모딜리안이라던가 상당히 네. 많이 소장돼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트를 가면 현대 미술까지는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네. 매트는 정말 제 생각에 2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한 2박 3일 정도 여유 있게 내가 매트를 볼 거야 이런 결심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실패 본 사람인데 가고 싶다 그래서 가서 그림을 좋은 걸 몇 개 본 것 같긴 한데 다음에 가면 또 거기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매트를 한 5-6번은 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 계속 보고 와서 야 이거 좀 다른 데도 좀 가보고 그런데 정말 일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게 이런 그림이에요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넓고 너무 좋은 그림이 많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엄두가 안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원경 교수님 같은 어떤 정말 훌륭한 해설가와 함께 이게 왜 이거
틀긴 하는데 안 와닿아요. 사실 그렇게.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저도 매트에 가면 저도 흥분해서 막 네. 진짜 제가 막 가슴이 막 약간 100m 뛴 후처럼 굉장히 막 두근거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매트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가위표를 쳐가면서 X표를 쳐가면서 방을 이렇게 보는데요. 매트의 가장 뛰어난 점은 컬렉션의 질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의 미술관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비교적 동선이 좋은 편이고, 예, 대작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그림, 이제 미국 맞아요. 미술을 가면 이 네.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이 뜻밖에도 그 벽 하나를 다 차지할 그렇죠. 저건 정도로 완전 미국 사람이 굉장히 보면 큰 그림입니다. 완전 자부심 느끼는 네, 그런 네, 네. 그림. 굉장히 커서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사실 매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뉴욕 시간 이야기했을 때 이 마담 엑스의 초상, 예, 네. 사전트의 이 초상이 1위로 넘어오게 된 경위를 제가 그때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이 작품과 함께 사전트의 뛰어난 초상화도 미국 미술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면 정말로 이 정신적인 양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배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교수님, 제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뉴욕을 가잖아요. 네, 네. 제가 가 있을 때 우리 구독자 몇 분들하고 교수님하고 저 매트를 2박 3일 그리고 모마나 구겐하임이나 노이에를 하루 정도 이렇게 엮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모마도 네. 뭐 하루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마도 지금 이 모마 지금 이런 칼더의 모빌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안에서 바깥을 본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모마도 대단히 뛰어난 저게 모마를 대표하는 그림이죠. 5층, 기념품 가게면 저거 4층, 많이 2층, 팝니다. 이렇게 있는데 2층에 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맞아요. 밤이 있고 이 작품도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불길하게 떠오르는 이 커다란 달과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이 별들 그리고 한쪽에 커다랗게 서 있는 저승사자 같은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고우가 느끼고 있었던 갈등 점점 자신이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사실을 고우의 무의식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죠. 저희가 그때 고우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9개월 전에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별밤을 그렸던 고우가 고갱과의 갈등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귀를 자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 별밤을 그릴 때는 맞아요. 89년의 별밤을 그릴 때는 자신이 이제 죽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자신도 느꼈다라는 이 뛰어난 작품이 모마에 있고 그리고 그것 외에도 모마가 이렇게 고우의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한 중반까지의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전묘법으로 그린 이 신약의 작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마티스의 저 작품.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죠. 네, 마티스의 작품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모마에 맞아요. 많이 있어요. 예, 1917년에 마티스가 기관지염에 걸리는 바람에 파리를 떠나서 남쪽 프로방스로 갔다가 니스에서 기가 막히게 빛나는 은빛 햇살을 발견합니다. 이 기가 막히게 빛나는 은빛 햇살이라는 말은 마티스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부터 겨울마다 니스에 가서 이 영국인의 산책로 앞에 있는 작은 호텔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마침내 본인이 화가로 성공한 후에는 호텔 레지나라는 작은 호텔을 아예 니스 호텔 하나 사서 그거를 자기의 그 아지트로 삼게 되거든요. 여기 바이올린 케이스가 보이는 이유는 마티스가 바이올린을 상당히 잘 연주했답니다. 예. 푸른 바다와 하늘, 흰 레이스 커튼, 노란색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는 벽지, 그 다음에 검은 의자, 빨간 쉐이드, 모든 색깔들이 대담한 색깔들을 사용했는데 무리 없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색채라는 것이 그림의 감각적인 어떤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티스의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이 아까 보여드렸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함께 모마의 2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마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제가 이 작품입니다. 루소라는 이 약간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각으로 그림을 그린 피카소가 좋아했던 이 화가가 그린 사막에서 잠이 든 화려한 옷을 입은 집시와 집시가 만돌린을 들고 있고 겁쟁이 사자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집시의 냄새를 맡고 있고 하늘에서 달이 살짝 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러네요. 예. 어떻게 저 달이 진짜 네. 미소를 짓고 있는.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림인데 물론 사막에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은 집시도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사자도 있을 수 없지만 곤궁함 속에서도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고 그 상상력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그렇군요. 들려주는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미래파, 네. 속도,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미래파 화가 중에 한 명인 움베르토 보초니의 축구 선수의 역동성, 네. 움직이는 축구 선수의 그러네요. 모습을 마치 연속 촬영 사진처럼 이렇게 그린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유럽에서 활동하던 몬드리안이 뉴욕에 와서 뉴욕의 새로운 역동성, 활동성, 그 다음에 뉴욕의 그 대로의 뉴욕은 도시가 다 이렇게 직각으로 그렇죠. 도로가 다 사각형으로 구획되어 계획도시니까요.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몬드리안이 자신의 인상을 표현한 작품도 있고 뭐니 해도 모네의 수련이 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오랑주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수련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모마입니다. 예. 이 뛰어난 작품도 있고 만년의 마티스가 자신의 몸은 휠체어에 묶여 있지만 수영하는 수영 그 장의 빛나는 여름과 그 수영장의 역동성을 콜라주 기법으로 색칠한 종이를 오려서 과슈 물감으로 색칠한 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자기 방에 붙인 이제부터 이 방을 나의 수영장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83살의 마티스가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1954년에 마티스가 사망한 후에 모마가 그대로 방 자체를 다 사와서 다 뜯어서 이 모마에 똑같이 재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티스의 스튜디오를 그대로 모마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방도 빼놓을 수 없는 모마의 귀중한 저희 가시면 자산이죠. 마티스하고 여러분이 같이 수영하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네. 굉장히 네.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정말로 마티스의 콜라주는 여러 가지 색깔을 쓴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오로지 파란색 하나만 써서 빛나는 여름의 햇살과 물결과 거기서 수영하는 그렇구나. 사람들의 동작을 그대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죠. 예. 이렇게 정말 제가 사랑하는 곳이 모마입니다. 말하자면 매트와 모마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매트는 조금 더 고전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미술관에 가까우면서 엄청난 작품의 양으로 그 관람객을 압도하는 곳이고 모마는 살짝 감각적이면서 작품의 수는 물론 매트만큼 많지 않지만 그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보는 이들의 마음에 탁탁 와서 꽂히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모마죠. 그 매트와 모마의 미술 작품에 대한 그 해설은 우리 전 교수님이 뭐 제일 잘하실 것 같고요. 근데 매트 주변과 모마 주변의 뉴욕에 대한 맛집 또 그 사실 이제 모마는 미드타운에 있으니까 브라이언 파크에서 이렇게 햇살 좋은 브라이언 파크에서 커피를 한잔 하다가 아는 분들끼리 모마 갈까? 그래서 걸어가도 되거든요. 사실. 네네. 그리고 이제 매트는 센트럴 파크이 한 56가부터 시작하는데 매트로 가려면 한 80가 되니까 거의 30분에서 1시간 여유 있게 하면 1시간쯤 걸어갈 거리거든요. 지하철을 타야. 네, 근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3, 4월 달에 이 센트럴 파크는 또 걷는 것 자체가 행복감을 주니까 자꾸만 제가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영상 보시다가 좋아요를 막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휴식 시간에 우리 전원경 교수님을 잘 설득을 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뉴욕에 관한 제가 뉴욕에
살았었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굴한 뉴요커들만 아는 아주 맛있는 맛집 뭐 이런 걸 섞어서 그 파이낸스 또 우리 탐리를 비롯한 섞으면 좀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좀 섞어서 제가 우리 전원균 교수님과 뉴욕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저도 같이 할래요. 혹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으면 아마 성사가 되고 내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두 분이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둘이서 못 가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분이면 될까요? 한 10분 이상이면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예, 10분 이상이면 저희 한번 해볼게요. 예. 예, 10분 이상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뭐 짧게는 한 5일 이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주 알차게 준비해서 매트도 한 3일 보시고 모마도 하루 보시고 나머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노예미술관이나 휘트니 미술관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 구겐하임도 구겐하임은 제가 낼게요. 그냥 4시에 줄 서서 가시는 거 말고 제가 밥도 좀 사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주시면 전원균 교수님도 그냥 못 이긴 척 하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른 도시라면 제가 별로 이렇게 자신 있게 못 보내드리는데 뉴욕이니까 사실은 저도 그 미술관 이렇게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해설자와 같이 가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사실 미술관을 해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저의 직업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미술관은 조금 해설자와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오디오 가이드는 본인의 어떤 그 속도와 잘 맞지 않아서 좀 듣다가 특히 저 또 저희 또 그 사람 특유의 약간 급한 성격을 오디오 가이드가 잘 못 따라오기 때문에 더 갑갑하고요. 그리고 또 그 작품들 중에서 사실 모든 작품을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작품을 결국은 몇 개 선별해서 자세히 보는 게 좋은 방법인데 해설하는 전문가가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모르던 것을 그림을 본다고 알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해설을 하면은 모르던 것이 그림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림을 볼 거면 그런 식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 그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제가 저 그림에 대해서 저와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몇 작품이라도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매트 같은 큰 뮤지엄 정말 걸작들이 많은 미술관을 갈 때 선호가 비슷한 분들이 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들끼리 가면 선호가 달라가지고 저만 열심히 그래서 정말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끼리 가기를 권하고 두 번째는 정말 좋은 해설자와 함께 여유 있게 그림을 보시기를 권하는데 매트는 정말 한 3일 적어도 이틀 풀 이렇게, 적어도 이틀 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나머지 센트럴 파크나 브라이언트 파크는 제가 알아서 여러분을 잘 안내해 보려고 하니까 많이 성원해 주세요. 그리고 뉴욕에서 한번 여러분 정말 특별한 시간을 저와 전원균 교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뉴욕 미술관 이렇게 마감을 할까요? 너무 많이 또 하면 사실 계속 뭐 말씀드릴 수 있으나 현지에 가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전원균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트 앤 더 시티 뉴욕 미술관에 700만 명이 몰려드는 이유 뉴욕 미술관 투어 어떻게 보면 약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진짜 뉴욕에 대한 투어는 조금 남겨두고 아쉬움을 남겨두고 이렇게 마감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번 목적지는 저희가 한번 예고해드린 것 같은데
독일로 가신다면서요? 네, 뮌헨입니다. 뮌헨, 독일의 남부 뮌헨을 중심으로 한 독일 미술 쪽으로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시고 다음번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